자, 안녕하십니까. 요번에 22년도 국가직 공무원 9급 검찰직 형법 해설 강의 들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형법은 생각보다 좀 쉽게 나왔죠. 최신 판례 몇 개 빼고 까다로운 건 없었어요. 그래서 한 90, 한 85에서 92면 좀 고득점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설 강의를 다 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좀 선별해가지고 간단하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자세한 거는 이제 해설지 좀 참고해 주시고요. 자, 2번 들어갑니다. 부작위범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자, 1번에 자기의 행위로 인해서 위험의 발생을 원인을 야기한 자가 그 위험을 방지하지 아니한 때는 그 발생된 결과에서 처벌된다. 조문이죠. 그대로 나왔고 2번에 형법 18조에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다는 규범적 가치 판단에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형태다. 이때 18조에서 규정한 부작위는 법적 기다라는 거죠. 법적,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걸 하지 않는 거잖아요.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것, 즉 금지 규범과 명령 규범 이런 규범적으로 요구되는 것을 하지 않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 부작위는 법적 기대라는 규범적 가치 판단에 의해서 사회적 중요성을 가지는 사람의 행태다. 행태, 즉 태도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그리고 3번에 보시면 부작위는 업무방해죄. 업무방해죄는 금지규범이니까 당연히 부진정 부작위범이잖아요. 부진정 부작위범은 보증인 지위와 행위의 동가치성이 요구되어 있는데 부작위 동가치성, 즉 자기와 부작위는 가치가 같아야 하는 부작위 동가치성이 인정이 되어야지만 되겠죠. 그거 질문이 나왔었는데, 자, 3번 보시면 부작위의 업무방해죄 성립하기 위해서는 그 부작위를 실행행위로서 자기가 동일시할 수 있어야 되는 바, 즉 부작위 동일성이 인정되고, 그래서 피고인이 일부러 건축자재를, 일부러 건축자를 피고인의 토지에 쌓아두는 것 미출, 공사 현장을 막는 것이 아니고 당초 자신이 공사를 위해서 공사를 위해 쌓아두었던 건축자재를 공사를 받을 목적으로 공사자 밑줄 공사 완료 후 치우지 않는 것 밑줄이세요. 그러면 공사가 완료되고 치우지 않는 이런 모습과 그 다음에 일부러 건축자를 쌓아놓은 행위는 가치가 다르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다르서 부작위 동가치성 인정되지 않는데 여기 뭐야? 맨 끝에 보니까 방해 행위와 동등한 형법적 가치를 가진다니까 3번이 틀렸네요.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태거불응죄는 부작위가 처음부터 구성요건 행위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는 진정부작위범이죠. 그죠? 태거불응죄 나가라 하는 거죠. 명령규범입니다. 자, 태거불응죄 명령규범이기 때문에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한다 봤고.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 한번 봅시다. 또 하나 이제 5번 문제 볼게요. 자, 5번에 보시면 원인에 있어서 자유로운 행위에 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 있죠. 그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 같은 경우는 10조 3항에 되어 있는데 처음엔 책임 능력이 있다가 자기 스스로 책임 무능력이나 미약 상태를 만드는 구조가 나온다면 원인에서 자유로운 행위에서 10조 1항, 2항, 즉 심신상실과 신신명을 적용하지 않겠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1번에 보시면 사람을 살해할 의사를 가지고 범행을 공모 후 대마초를 흡연하고 흡연하고 범행을 했다면 심신에 강경할 수 없다. 즉 책임 능력이 있다가 스스로 대마초를 흡연하고 미약 상태를 만들었다면 원죄의 구주로서 형을 강경할 수 없다. 이 항을 적용할 수 없다는 얘기죠. 맞고 2번에 음주운전을 할 의사를 가지고 음주만취 운전 결행 교통사고 때문에 당연히 심신에 강경할 수 없죠. 즉 처음에 운전도 잡을 때 능력이 있다가 스스로 술을 먹고 미약 상태를 만들었다. 원죄의 구조로서 심신장애 강경할 수는 없다. 맞고. 자, 3번 위험의 발생을 예견하고 자의로 심신장 야기한 자의 행위는 심신장애는 10조 1항, 2항 적용이 배제된다. 그죠? 10조 3항에 해당이 되면 1항과 2항을 적용하지 않겠다. 법 조문 그대로 나왔고. 자, 4번에 보시면 피고인이 자신의 차를 운전해 술집에 가서 술을 마신 후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가 일어났다면 피고인이 음주할 때 교통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을 예견하고도 자의로 심신장애 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아요? 당연히 해당하죠. 이거 2번과 4번이 같은 맥락에 팔리는데, 그죠? 4번은 원죄의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4번이 틀렸고요. 자, 거기 보시면 이제 6번에 1번만 좀 볼게요.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 조각서에서 전제자를 사실을 금지적으로 본다. 법률적으로 보지는 않고. 자, 제한적 책임설. 책임설은 원칙적으로 책임 고의가 성립 후의 문제이기 때문에 원래 가실범이 나올 수 없는데
그럼 원격 책임설은 이제 원격 책임설은 이제 고의 책임고의가 성립 후에 문제에 가실범위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제한적 책임설, 즉 구속요건 차고 유추 적용설과 법 효과 제한적 책임설은 어떻게 보겠다. 즉 고의를 조각해서 가실로 보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제한적 책임설은 위법성 조가 전제된 사실착오를 즉 사실의 착오로 봐서 사실 인식하지 못해서 고의가 조각되는 가실범으로 보죠. 금지적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자, 2번만 보고 좀 넘어갈게요. 자, 2번 변호사. 자, 국회의원 밑줄 긋고 의정보고서 밑줄 긋고 뭐 선관위 문을 묻다 하더라도 문제는 국회의원이 하는 게 뭐지? 법을 만드는 친구가 법을 모른다? 이유 없다 보는 거죠. 자, 그럼 나머지 3번, 4번 여러분 풀어보시면 될 것 같고요. 풀어보셨겠죠? 여러분 3번, 4번은 해설지 참고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8번 자구행위 들어갑니다. 자, 자구행위는 뭐 법정 절차에서 청구권의 보존이 불가능할 경우 자력으로 회복이 가능하다는 뜻인데 자구행위 같은 경우는 1번 가행자구행위. 자, 이건 가행 방해 결로 야간 기타 불안 상태 공포 느끼거나 흥분을 당하기 때문에 그 행위를 했을 때 벌하지 않은 규정 존재하지 않는다. 즉 자구행위는 우리 정당방에서 21조 3항 야간 기타 불안상 공포경 흥분 당을 벌하지 않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맞고. 자, 2번에 보시면은 채무자가 부도를 내고 도피하자 채권 확보하기 위해서 채무자 소유의 가구점에 관리 종업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구점에 시행에 세투합을 절단하고 무단을 치고 밑줄. 자구행위는 청구권의 보존만 가능하지 강제 추진, 강제 이행은 안 되죠. 허용되지 않습니다. 자, 됐고 3번에 보시면은 타인의 청구권에 보존하기 위한 자구행위 인정되지 않죠. 뭐 자기 청구권이 되고 근데 청구권으로부터 자구행위 위임받은 자는 가능하고요. 자, 됐고 자, 4번에 보시면 토지 소유자가 타인의 운영하는 회사에 대해서 사용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토지 인도 등을 구할 권리가 있는 이유로 그 회사 들어간 진입로 폐쇄 및 주구세. 자, 이 경우는 그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서 다른 적법 절차를 곤란하지 않다 하더라도 자, 여러분 이 부동산에 관련된 것은 뭐 소송 절차가 다 소송 절차로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자구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보셔야 돼요. 그래서 법정 절차에 의해서 회복이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절차를 밟을 수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자구행위는 법정 절차를 밟지 못할 때 마지막으로 자구행위 허용되는 거기 때문에 다른 적법 절차에서 허용이 될 수 있다면 자구행위 허용되지 않는다 보셔야 됩니다. 자, 9번은 너무 쉽게 나왔죠. 자, 9번 너무 쉽게 나왔으니까 읽어보시고 뭐 9번에 2번 만점 체크해 보시면은 중지범은 필요적 감면 사유고 불능미수는 뭐죠? 임의적 감면 사유죠. 자, 2번 틀렸고. 자, 됐고. 3번에 뭐 낫을 들고 다가섰을 때 당시 시행착수가 인정되겠고. 자, 3. 불능미수라는 건 뭐죠? 불능미수라는 것은 실행의 수단 또는 대상의 착오로 행위자가 시도한 뜻에서 자, 결과 발생. 처음부터 불가능합니다. 처음부터 결과 불가능하지만 위험성이 있을 때 이거는 불능미수라 합니다. 자, 이번에 그 형법이 너무 좀 쉽게 나온 것 같은 느낌이 많이 들어요. 자, 그래서 자 봅시다. 10번 필요적 공범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에 대항범 딱 나왔네요. 자, 우리 대항범은 형법 총칙상의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죠. 그럼 형법 총칙상 공범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어떻게 되죠? 단독 정범이라든지 처벌 정에서는 벌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에서 비밀을 누설하는 행위 밑줄 긋고 그리고 비밀을 누설 받는 밑줄 긋고 그건 누설하고 누설 받는 서로 마주보는 대항범이죠. 그럼 형법 총칙의 공범 규정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성칙 규정 적용되지 않는데 세 번째 절대 고사범이 성립할 수 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자, 그래서 이번에 형법은 절강도 우리 연습 많이 했었죠. 우리 형법상의 합동범은 절강도 3개뿐이 없어요. 절도, 강도, 도주는 2인 이상 합동의 죄를 범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절강도. 자, 3번에 합동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객관적 요건으로 실행의 시간적 장소 합동관계다 볼 수 있는 사정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시간과 장소적으로 합동. 그렇죠? 판례는 요 현장설 채택하고 있고. 자, 4번에 뇌물 공여자, 뇌물 수수자, 뇌물 주고받고 서로 마주보는 대항범이잖아요. 그래서 형법 총칙 공범이 적용되지 않는다. 맞네요.
뭐 4번은 아는데 1번 틀렸다. 아니죠. 그거 어설프게 공부한 거고. 그래서 당연히 이제 답은 1번이고. 자, 11번 풀어보고 12번 됐고. 자, 이제 강론 한번 풀어봅시다. 자, 14번. 강간과 강제 추행에 대해서 옳지 않은 거 됐습니다. 자, 1번에 자, 피고인이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A 단둘이 탄 다음에 A를 향해서 성기를 꺼내고 여러 방향으로 움직이다 이에 놀라 A 쪽으로 가까이 다가간 경우 피고인의 A의 신체에 접촉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어떻게 됐어요? 위력으로서 추행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위력에는 추행에 해당하는데 해당하지 않는다. 1번 틀렸고. 자, 2번에 미성년자 또는 심신미약자에 대해서 위계 또는 위력으로서 가능 추행한 자를 처벌한 302조 미성년자나 심신미약자 같은 판단 능력이나 대처 능력이 일반인에 비해서 낮은 사람은 낮은 정도 유무 정도 유무형력의 행사에 의해서 저항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범죄 성립권의 강간, 강제징용 완화된 형태로 한 것이 더 맞고. 자, 그러면 3번에 자, 피해자 깊이 잠에 빠져 있거나 술, 약물 등의 일시적으로 의식 있는 상태, 완전히 의식이 있지는 않았지만 그와 같은 사유로 정상의 판단 능력과 대응을 조절할 수 없는 상태라면 중간간, 중간기에 심신상실, 한거불능에 해당이 되죠. 그렇죠? 중간간은 심신상실 또는 한거불능 상태를 이용해서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심신장애는 우리가 형법 10조보다 더 넓은 개념이기 때문에 뭐 잠을 자고 있는 분야라든지 잠을 자고 있는 사람이라든지 약물 또는 술에 취한 사람이라든지 의식을 잃는 정도 이런 게 다 포함이 되겠죠. 자, 4번에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조 1항에서 업무, 고용이나 그 밖의 관계로 인해서 자기의 보호, 감독받는 사람의 직장 안에서 보호 감독받거나 사실상 보호 감독받는 사람이 아니라도 채용 절차에서 자, 채용 절차의 영향력 범위 아닌 사람도 당연히 포함이 된다 봐야죠. 됐습니다. 자, 15번 들어갈게요. 자, 횡령죄. 횡령죄는 뭐 타인 소유, 자기 점유, 보관 부탁이 있어야 되고 또 특정 용도로 보관 중에 다른 용도로 소비해도 당연히 횡령죄가 되겠죠. 자, 1번 보시면 자, 회사의 대표이사 혹은 그에 준해서 회사 자금의 보관 또는 운용에 관한 사전 사무를 처리해온 자가 이자나 변제기의 약정과 이사의 결의 등 적법 절차 없이 회사를 위한 지출 이외에 용도로 자 지출 이외 용도로 거액의 자금을 가지급 명목으로 인출했습니다. 그러면 특정용으로 보관 중에 다른 용도로 소비하게 됩니다. 횡령죄 성립이 되고 자 이번에 보시면은 다른 사람의 유실물일 줄 알면서 당국에 신고하거나 피해자 숙소에 운반하지 않냐고 자기 친구 집에 운반한 사실만으로는 저미터 범인 인정할 수는 없고 자 3번 보시면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단순히 반을 거부한 사실만으로는 횡령죄를 구성한 것이 아니고 반환 거부의 이유 및 주관적 의사를 종합적으로 하여 반환 거부 행위가 횡령인 것 같다고 볼 수 있을 정도로 횡령 있어야만 횡령이 성립한다. 맞고. 자 4번은 자 주식회사 주주는 독립된 결과 주체로서 이해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나 대표이사 또는 그에 준해서 회사 자금을 보관하거나 운영하고 사실상 사무 처리한 자가 회사 소유자에서는 제3자를 조달하기 위해서 담보 제공하는 등 사적용으로 임의처분 미치게 돼요. 그럼 만약에 주주가 또는 대표이사가 회사 자금을 사적 용도로 임의로 처분하게 되면 당연히 횡령죄가 되죠. 조심할 거는 주주 총회는 이사 결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횡령죄 죄책을 면할 수는 없습니다. 죄책을 면할 수 있다는 게 틀렸네요. 자, 그러면 17번 명예훼손죄 한번 봅시다. 자, 명예훼손죄. 자, 옳지 않은 거 됐죠? 자, 1번에 보시면 갑은 A 집 뒷길에서 자신의 남편과 A의 친척이 있는 가운데 다른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큰 소리로 A에게 저것이 징역 살던 전과자다 말한 거 있죠. 자신의 남편 A와 친척이 말한 것이랄지라도 당연히 공연수 인정됩니다. 그러면 이것도 뭐냐면 이게 있어요. 통상 친하면 친할수록 공연성이 부정되는데 이 친구는 어디서 얘기했냐? 내가 아무리 친한 사람한테 얘기했다 하더라도 거기 보니까 어디 있어요? 집 뒷길에서 찍으세요. 집 뒷길에서 하면 그 주변의 이웃들 다 들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공연성이 당연히 인정됩니다. 최신판 리스트 하나 나왔고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인터넷 신문사 소속 A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제품의 안정성에 대한 논란에 되고 있는 제품 옹호하는 기사를 게재하자
그 기사를 읽은 상당수 독자들이 이를 비판한 댓글을 달고 있는 상황에서 갑이 이런 기레기라고 하죠. 그 기레기라고 하죠. 이렇게 모욕적언을 했죠. 댓글을 대시한 경우 이는 모욕죄 표현에 해당이 되죠. 하지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맞고. 자, 3번에 글의 집필 의도, 논리적 흐름, 서술 체계 및 전개 방식, 해당 글과 비평의 대상이 된 말 또는 글의 전체적 내용에 종합적으로 볼 때 자, 밑줄 평균적인 독자적 관점에서 밑줄 보세요. 문제된 부분이 실제로 비평자의 주관적 의견에 해당이 되고 밑줄. 주관적 의견은 팩트가 아니잖아요. 그죠? 해당하고 다만 비평자가 자신의 의견을 강조하기 위한 수단으로 그 같은 표현을 한 것이라면 이는 명예훼손만 사실에 해당된다. 아니죠. 자, 여기 내가 그 평이 독자적 관점에서 주관적 의견이야. 주관적 의견은 우리가 팩트, 즉 사실을 적시했을 때 명예훼손죄에서 사실, 팩트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 적시에 해당한다는 거 3번이 틀렸고. 자, 4번에 공연이 사실 적시해서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그것이 진실한 사실이고 또 행위자 주요한 동기 내지 목적이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라면 부차적으로 다른 이익과 동기 포함됐더라도 310조는 적용되지 않는다. 자, 우리가 310조가 적용되려면 진실 플러스 공공의 이익인데 이때 공공의 이익에 거기 주된 것이 공공의 이익이고 거기 부차적으로 개인적 이익이 좀 포함되어 있다 하더라도 310조는 배제되지는 않는다 봐야 되죠. 자, 됐고요. 자, 이제 18번 뭐 쉽게 나왔고 그 다음에 19번 봅시다. 방화와 살해된 승리를 옳지 않은 것 됐습니다. 1번에 갑과 을은 공동으로 집에 방화를 했는데 불길 예상을 크게 번지자 을은 도망. 갑은 후에서 진화 활동을 하는 반소 밑줄 그으세요. 자, 우리는 이제 그 매개문을 떠나서 독립적으로 탈 수 있으면 뭐지? 기수죠. 그죠? 그 한 명은 기수, 하나가 이제 기수가 이런 상태이잖아. 그래서 모두가 모두를 봐야 돼요. 방금 기수번호로 봐야 됩니다. 반소다 이거는 기수예요, 기수. 그래서 이거 이제 뭐 결과가 일어나지 않는 단계에서 갑이 중짐이 있으면은 당에 다른 사람 장애 미수가 되는데 결과가 일어난 상태라고 본다면은 뭐 미수를 논할 이유는 없는 거죠. 자, 오늘 이제 그 을은 도망갔고 갑이 후에서 진화 활동을 했다 하더라도 반소가 됐던 건 기수가 봐야 됩니다. 자, 이번에 갑은 자신의 아버지와 형 B를 살해하기 위해서 A와 B를 자고 있는 방에 불을 놓았다. 그 결과 A와 B는 모두 사망. 갑은 살인죄, 존속살인죄, 현금망치의 실체적 경우입니다. 아니죠. 이때는 좀 논란의 경우 있지만 존속살인죄와 현주건설 방화치사, 즉 방화 하나로 존속살인죄와 현금방치사가 됐기 때문에 상상적 경험이 되고 형에 대해서는 보통살인죄와 현금방치사이기 때문에 보통살인죄는 현금방치사에 대해서 형에 대해서는 형에 대한 현주건설 치사만 성립되죠. 그래서 실제 경험이 된 거 2번 틀렸고요. 자, 3번. 갑은 지붕과 문짝, 창문이었고 담장과 일부의 벽체가 붕괴된 철거된 건물로서 사실상 기거, 취침할 수 없는 상태인 폐가 밑줄 그으세요. 폐가는 여기서 뭘로 봐야 되죠? 일반 물건으로 봐야 되잖아요. 근데 일반 물건은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어야지만 우리 처벌할 수가 있어요. 근데 공공의 위험 발생된 게 있나요? 없죠. 거기 보니까 불길이 밑줄 폐의 벽을 일부 긁리겠다. 벽을 일부 긁리게 할 정도다 하면 공공의 위험이 발생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이건 일반 물건 방화, 미수에 대한 미수처벌용 불가불이다. 그렇죠. 자, 이게 일반 물건 방화인데 문제는 공공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무죄가 된다고 보셔야 됩니다. 자, 4번에 갑은 보험금을 편취할 목적으로 자기 건물을 방화를 했으나 아직 보험을 청구하지 못했죠. 현금은 기수범이다 봐야 되죠. 당연히. 자, 됐습니다. 뭐 폭행죄는 여러분 이거 풀어보시면 뭐 됐고. 그래서 형법 해설 강의를 마쳤고요. 그 형법은 좀 까다롭다 생각하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살해형이라든지 신유형, 즉 판례를 결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판례가 결과를 도출하는 그 개념 판례 있죠. 이게 국가직 시험의 특징이거든요. 판례가 뭐 이건 인정된다, 부정된다 이것만은 안 되고 좀 개념 판례, 이거를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논리 구성, 즉 개념 판례를 물어보는 질문이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개념으로 해서 공부를 좀 하시면 아마 방향성을 그렇게 잡으시면서 공부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로써 22년 국가직 형법 해설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